지각 4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 진행을 맡은 한국대학신문의 이재규 상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부총리께서 참석하신 개막식과 1차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2차 컨퍼런스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스크린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차 컨퍼런스는 인더스트리 4.0과 전문대학 학습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주제 발표와 허정석 울산과학대 총장께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개선에 대한 사례 발표, 또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님의 국가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 무인비행교육원 설치 운영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고, 이어서 총장님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UCN 프레지던트 서밋 임원진 소개는 지난 개막식에서 소개해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서밋 원장이신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한 2시간여 진지한 토론과 발전적인 얘기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맡으실 이제 우리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30분에 이렇게 시간을 30분 안에 맞춰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바로 울산과학대학의 허정석 총장님, 그리고 한국영상대학교의 유재원 총장님께서 각각 15분씩 그 사례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은직 총장님, 강성락 총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정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토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주호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순서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가 끝나면 바로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이제 기념사진 촬영하고 15분간 그 이제 교재를 나누시고 2부 순서의 자유 토론으로 이렇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4차 산업혁명과 전문대학 학습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이주호 전 장관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1961년 대구에서 출생하셨고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그리고 코넬대 노동경제학 박사,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청와대 교문수석, 그리고 교과부 제1차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이주호 장관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총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정말 참 오래간만인데요.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 부처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막 이렇게 탑에서 막 이렇게 부탁드리는 그런 자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학계에 돌아와서 시민사회 또 국제 그 기구에서 활동하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텀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현업에서 막 바쁘시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먼 미래 아니면 좀 다양한 그 시각에서 좀 보기가 또 힘든 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4차
사실 그 주최 측에서 주신 제목하고 제 제목이 조금씩 틀리는데요.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이제 사실 독일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이 용어를 더 좋아하는데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전문대학에만 특별히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체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주최 측에서 전문대학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던 따로 부탁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미래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구분은 굉장히 그 흐려질 것 같거든요. 오히려 대학과 전문대학이 협력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일단 좀 주최 측에 부탁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 이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잠깐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낙후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퍼스트 무버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대학들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혁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베트남 가서 4차 산업혁명과 학습혁명을 그래서 제가 레볼루셔너리가 제가 아닌데 그렇지만 제 오늘 주제는 혁명이 두 번이나 들어간다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 1월 달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이제 그 주목을 받았던 거는 자합이 한 뭐 45% 정도가 자동화된다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 가장 많은 충격은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교육시키는 그 교육 내용들이 한 45% 정도는 그럼 쓸모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고 사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가별로 이렇게 뭐 20위권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사실 그 이제 전체 샘플로 확대를 해보면 42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안 된 나라로 한국이 딱 지목이 된 사실 그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그동안 한국이 막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으면서 한국이나 뭐 이렇게 선진국을 따라잡는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굉장히 칼을 갈고 있다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터뜨렸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 못하면 정말 이제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는 뭐 이제 1784년에 이제 전기기관이고요. 2차가 전기고 3차가 이제 인터넷 컴퓨터 4차가 이제 정말 새로운 훨씬 더 큰 변화이고 이게 뭐 융합이나 뭐 연결이나 이런 이제 새로운 용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래서 이제 2025년에 티핑 포인트를 제시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뭐 2025년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충격적인 이제 그 프리딕션을 했는데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면 10%의 사람들이 인터넷과 연결된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마 총회님들 중에 지금 바로 인터넷과 연결된 옷을 입고 있으신 분이 안 계실 텐데 15년에는 한 뭐 여기서 한 뭐 대여섯 분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거죠. 뭐 드라이브리스 카라든지 뭐 3D 프린트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이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일자리고 준비가 안 된 나라는 그럼 일자리가 이제 굉장히 빨리 사라질 거라는 거고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조선업의 뭐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4차 산업의 전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미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1985년에서 2010년 사이 그러니까 한 지금 이게 25년이니까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사이에 제조업이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다른 일자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준다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컴퓨터나 뭐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대신에 일자리가 좀 늘어나다가 다시 이제 뭐 한국이나 대만에 일자리를 뺏겠죠, 미국이.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R&D나 소프트웨어나 뭐 파마스티칼, 그러니까 제약이죠, 이런 쪽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일자리가 뭐 최근에 이제 그 적어도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반토막 난 거에 비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쪽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핵심이고, 아마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산업의 포트폴리오인데 이거 많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조선 철강 석유화학 왼쪽에 있는 쪽은 시장 이미 포화돼 있고 경쟁력도 이제 중국이 따라오니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뭐 기계 이런 쪽은 시장은 포화됐지만 아직까지 경쟁력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5년 내에 뭐 다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신산업이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뭐 무인 택배라든지 자율차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자업을 창출해내는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이제 그 싹을 보이고 있는 뭐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ICT 융합이라든지 바이오 헬스, 뭐 첨단 신소재 이런 것들도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쪽이 생각보다 훨씬 지금 미약하고 중국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 포트폴리오를 딱 보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업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그 우리의 대응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극복이 될 거냐 하는 그 문제에서 그게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이제는 소위 말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퍼스트 무버와 이제 패스트 팔로워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국 이후에 한 70년 동안, 해방 이후 70년 동안 패스트 팔로워로서 성공을 해왔거든요. 1, 2차 산업을 따라잡고, 1, 2차 산업은 이제 한 박정희 시대 다 따라잡았죠. 뭐 전기까지 다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3차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컴퓨터 쪽은 80년대 이후에 이제 지식 기박화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선두로 나섰죠. 그래서 거의 한 70년 사이에 한 두세 대 만에 1, 2, 3차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따라잡은 거고, 4차 산업은 그러면 패스트 팔로워가 형태로 그냥 4차 산업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4차 산업을 잘하려면은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기존에 하던 형태가 아닌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근데 퍼스트 무버를 어떻게 그럼 갑자기 바뀔 거냐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무버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당장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교육만 중요한 건 아니고 교육 이외에도 이제 인재들이 계속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들의 혁신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이제 그 가장 관건은 퍼스트 무버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못 만들어내면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작년에 사실 서울공대 교수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을 때 그때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이 보니까 실행 역량은 다 세계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개념 설계를 못하더라. 뭐 조선이고 뭐 건축이고 다 남들이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만드는 건 잘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새로운 걸 못 만들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가 학교에서 맨날 남이 주는 문제만 계속 푸는 거죠. 본인이 문제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남이 주는 문제만 계속 풀다 보니까 실행은 잘하는데 개념 설계를 못하더라 하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업은 아직까지 그냥 계속 패스트 팔로우에 머물러 있고 인재들은 다 지금 이제 실행 역량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4차 산업에 큰 변화가 오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선두로 나설 수 있느냐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체념들이 생기고 이제 비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큰 챌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혁신 생태계는 보면은 그 패스트 팔로우의 경우에는 그냥 요소 투입을 많이 하고 자본 많이 넣고 노력 많이 하고 근로자들 많이 일하고 하면 되는 건데요. 포스트 무버는 그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상품,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려면은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날리지 이코노미와 커머셜 이코노미가 결합돼야 됩니다. 저희 그 지지난 정부 때 그 지식경제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리지 이코노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날리지 이코노미냐, 지식에 기반해서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느냐, 그것 좀 아닌 것 같거든요. R&D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산업에 연결이 됐느냐, 소위 산학 협력이 얼마나 잘 됐느냐 했을 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 뭐 죽음의 계곡 많이 들어보셨지만 포스트 무버와 그 패스트 팔로워의 가장 큰 차이는 패스트 팔로워는 실패를 별로 안 해도 그냥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 무버는 적어도 한 수십 번, 뭐 거의 한 100번 실패하고 한번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를 계속 용인해야 되고 그 실패를 오히려 장려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실패를 많이 가장 쉽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실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계속 성공해라가 아니고 뭐든지 새로운 걸 시도해서 실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습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단계 간 상호작용도 여기 이제 다 전문대학 총장님들이십니다만 베이식 리서치라는 거 하고 어플라이드 리서치라는 거 하고 엔지니어링, 매니팩처링이 다 이제는 막 서로 막 섞여 있습니다. 베이식 리서치를 뭐 1년 만에 하고 그 다음에는 한 2, 3년 동안 뭐 어플라이드 하고 그 다음에 뭐 4, 5년 동안 저 엔지니어링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이게 다 섞여서 그냥 하루아침에 베이식 리서치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칸막이를 쳐놓고 여기서는 베이식 리서치 하십시오. 여기서는 뭐 어플라이드 리서치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모든 기관들이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파 국방부의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민간에서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이지만 스타트업 거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업들의 연구소에서도 노벨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이라고 해서 뭐 베이식은 안 하고 뭐 저기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베이식만 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섞여서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포스트 무버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그 아까 제가 탑다운에 대해서 많이 반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기업, 대학, 과학연구소가 스스로 협력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야지 그 위에서 뭔가 조정하고 기획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게 포스트 무버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정부부터 가장 깊이 반성하고 이 체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지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생태계를 그냥 조성하는 역할에 거쳐야 된다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혁신 생태계에서 교육기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데요. 유엔을 가도 심지어 개도국에서도 이제는 학습에 대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얀마에 가서 아웅산 수지 여사를 뵀습니다.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커미셔너 자격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께서 첫 번째 딱 한국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한국
이 교육의 힘으로 성장했지만 지금 큰 문제가 있으시죠. 이렇게 바로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위 로트러닝,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해서 오히려 미얀마는 지금 그 초등 교육이 아직까지 유니버설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애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프로젝트 학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암기 학습이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 와서 수직적으로 남이 지시하는 거를 받아 적고 남이 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같이 협동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렇게 했더니 초등학교 막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얀마하고 한국은 GDP는 지금 50대 1 차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 아이들을 추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지금 뉴욕에 제일 잘 나가는 학교를 가보면요, 3살 때부터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시키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입니다. 선생님들이 절대 강의 안 하고요, 학생들이 다 프로젝트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지막 학년 아이들은 보니까 한 2-3명이 앉아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그 작동하는 그 코딩을 다 짜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뭐 수요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그거 고3들이 하기엔 정말 힘든 겁니다. 이렇게 그걸 하는 애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우리나라 마이스터고 있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학습 혁명을 일으키고 있느냐? 저는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전문대학하고 대학이 구분이 없어지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크 주커버그 아시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이분이 이제 그 매년 왜 새해 우리 그 새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담배를 끊어야지 뭐 이런 거 결심하시는데 이분은 러닝 고를 정한다. 그래서 뭐 CEO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될 텐데 이제 배우는 거에 대한 이제 구글이 최근에 이제 그 새로운 인재들을 뽑을 때 딱 한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러닝 애니멀이냐 아니냐. 뭐 동물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얼마나 배우는 것에 미쳐 있느냐.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의 암기식 교육, 입시 교육은 아이들을 배우는 거에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배우는 걸 즐기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학부모들 많이 모이는 데서 강연할 때 제가 장관 때도 그거 많이 했는데요. 별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이 주커버그 얘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조기 사교육을 보내시면 얘네들이 서울대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얘네들 한 100년, 120년 살 아이들이고 평생 이제 배워야 될 애들인데 서울대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는 그 설득이 되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성적은 높지만 흥미를 잃는다든가, 과학 성적은 높지만 과학을 즐기지 않는다든가 한 게 지금 한국 교육의 이슈고요.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그 학교로 와서 연구를 한 건데 피약이라는 그 데이터가 이제 OECD에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나이가 들수록 영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대학 입시에서 그냥 한 번만에 그냥 그 승부를 걸고 그걸 끝나면 공부 안 하는 거죠. 근데 영향이 이렇게 떨어져도 옛날에 베스트 팔로우 때는 괜찮아요. 그냥 남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남이 만들어 놓은 그 개념 가지고 그냥 열심히 물건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영향이 떨어질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계속 배워야 되는데 계속 안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공공 부분, 뭐 민간 부분 할 것 없이 지금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learn to test.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learn to learn. 근데 저는 전문대학이 이런 쪽에서 저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에서 그래도 좀 부담이 없는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이 와서 또 평생 교육을 지향하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버티컬 러닝이 아니고 허리젠탈 러닝.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고 받아 적고 질문하고 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이 생기면 아이들이 먼저 질문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게 해야지 쉘로 러닝에서 딥 러닝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 딥러닝이 워낙 그 알파고 만든 회사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기계도 요즘 딥러닝을 하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딥러닝을 하게 못 만들면 4차 산업혁명의 폴스트 무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대구에서 한번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아이들을 한번 이 결과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훨씬 더 소통도 많이 하고 협업하는 걸 저희들이 발견했고요. 제가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스테이트가 최근에 이제 제가 국제회의 가면은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이 대학이 바뀌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세처럼 이제 굉장히 더 자주 언급이 되는 대학입니다. 이건 꼭 뭐 4년제 하고 뭐 2, 3년제 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학이 표방하는 것이 그 기존의 엘리트 대학이 아닙니다. 이 마이클 크라우라는 분이 이제 ASU 총장으로 오셔가지고 콜롬비아 대학 그 학장하시다 오신 분인데요. 하버드나 버클리 같은 대학들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익스클루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좋아지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클루시브 포용적인 학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이 ASU는 아예 그냥 우리는 포용적인 학교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애들 받아가지고 걔네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교육기관 아니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이제 그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강조한 거는 일단은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링 스쿨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이제 칼리지 이름도 칼리지 오브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인데요. 69개 학과를 폐지하고 30개의 새로운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그 학교를 만들 때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급자들이 만들어 놓은 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는 School of Earth and Space Exploration, 그러니까 Earth에 대한 지구에 대한 연구 학과하고 우주에 대한 학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뭐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과인데 여기를 하나로 합쳤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에 있는 우주 산업의 그 인재들을 길러내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뭐 School of Human Evolution and Social Change는 DNA를 연구하는 분들이 사회과학자들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DNA에 영향을 미치지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전공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여기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이제 취업도 훨씬 더 잘 되고 한다는 거죠. 이거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개별화된 수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고등학교 때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들만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뭐 수학도 잘 못하고 뭐 과학도 전혀 지식이 없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다 끌어올리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게 안 되죠. 교수들이 너무 힘든데 지금은 소위 이 코스웨어가 잘 돼 있습니다.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하도록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얘가 뭐 미분을 잘 못 풀면 뭐 미분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하는 그 시퀀스도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그 코스웨어들을 개발해서 적어도 기초 물리학, 뭐 생물학, 화학 몇 가지 과목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이게 달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교수도 교수지만 코스웨어들이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고 뭐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지금 이미 이제 이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이 어드바이저는 그 한마디로 이제 이 교수가 지도 교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기계가 이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예 뭐 아이들 그 숙제 안 하면은 숙제 빨리 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뭐 기계인지 교수인지 정말 모르거든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이제 더 이 흑인 아이들 같으면 뭐 얘네들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뭐 미리 좀 하게 한다든가 이런 그 빅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한 명 한 명에게 적합한 어드바이스를 기계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교수님들의 노력도 많이 줄여주면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끌어주는 그런 교육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4년제보다도 전문대학이 굉장히 빨리 저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크입니다. 무크가 사실 제가 있는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그 커미션 중에 한 분이 에덱스의 그 디렉터입니다. 그 에구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에덱스의 그 학생 수가 매년 더블링 한다. 매년 2배씩 올라가는 거죠. 2배, 4배, 그 다음에 저기 8배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코스의 사실 그 퀄리티도 뭐 웬만한 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여기를 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무크를 그냥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그 혁신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한 3억 원 이상 받습니다. 평균 연봉이.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그 집값을 올리고 뭐 레스토랑 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 그 걔네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얘네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냐?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같은 거는 그냥 그 온라인에서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혼자 그냥 러닝해서 그걸 체득하면은 그 연봉이 또 뭐 더블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자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learn to learn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해지는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부처에 있을 때도 기회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요 측에서 이제 학생 수가 주는 그런 부분에서 그때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 수도 줄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그 산업이나 이 사회 구조가 엄청나게 빨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대학들이 적응을 해서 따라가주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낙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생태계가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필요한 거고 그 혁신 생태계는 따져보면 중요한 산업이나 그 기업들도 있고 정부도 있지만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들이 새로운 학습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아져야지 폴스 무브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엄청난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그 한국의 전문대학들이 그래도 제가 해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사립들이지 않습니까? 사립들이라서 장점이 굉장히 많죠. 유연하게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이 그 조정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제처럼 이 덩치가 크고 또 이게 뭐 국립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 그런 이제 전공 간의 벽도 굉장히 너무 높고 한 그런 상황과 비교해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민첩하게 이런 새로운 변화의 선도자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